믿을 수 없는 사건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즈, The New York Times의 한국의 지극히 평범한 음식인 국밥이 대서특필되는 경이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LA, 한인타운 외곽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앞에는 이제 미국 현지인들이 긴 대기줄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단 하루 만에 수십만 건의 게시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이 단 한 그릇의 국밥은 미식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매료시켰다고 전해지는데 과연 그 안에 어떤 심오한 비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사연은 이 현상을 직접 면밀히 취재하여 깊이 있는 글로 담아낸 뉴욕타임즈의 음식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킹의 경험담을 토대로 전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킹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15년 이상 음식 칼럼을 집필해 온 전문 칼럼니스트입니다. 저는 수천 곳의 식당을 방문했고 수백 명의 요리사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국밥집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출장 업무를 위해 LA에 도착했던 그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집부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계 미국인 동료인 헬렌 장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셨군요. 오늘 저녁 시간이 되신다면 정말 맛있는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평소 음식에 관한 깊은 통찰력으로 맛집을 정확히 알고 있던 헬렌의 제안이었기에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헬렌은 약속대로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죠.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한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식인 불고기나 김치를 언급하자 헬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뜨끈한 국밥이에요. 저는 국밥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형태의 음식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헬렌은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한국 음식이에요. 겉보기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맛을 품고 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렌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강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한식 중에서도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아닌 소박한 국밥이라니 흥미로웠습니다. 헬렌은 저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LA 한인타운의 가장 깊숙한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구불구불 좁은 골목들을 지나 마침내 한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진실식당이라고 적힌 나무 간판이 걸린 작고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헬렌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 집이 바로 요즘 입소문을 타고 있는 국밥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소박하면서도 청결하게 유지된 내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한국 시골의 어느 작은 식당에 온 것 같은 정서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테이블은 절반 정도 차 있었고 대부분 한국인 손님들이었습니다. 헬렌은 저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박성철 씨는 부산 출신이세요. 정말 고집이 대단하죠. 제가 왜 고집이 세다고 하는 거죠? 라고 묻자 헬렌은 국물을 만드는 방식 때문이에요. 최소 12시간 이상 뼈를 고아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시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중년의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박성철 씨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체격에 약간은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박성철 씨의 시선이 저희 테이블에 잠시 머물렀고 헬렌과 눈인사를 나눈 후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헬렌은 웃으며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과 고기가 담긴 지극히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깊은 맛이 밀려왔습니다. 진하고 깊은 맛이 혀끝에서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집밥과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숟가락을 뜨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주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성철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박성철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서도 왠지 모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성철이라는 남자의 국밥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진심이라는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세상에 글로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성철 씨는 1960년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는 바다가 바라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풀어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사골국밥을 끓이는 일은 박성철 씨 어머니의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과 같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큰 솥에 사골을 넣고 물을 끓이셨다고 합니다. 뼈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맛이 온 집안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한 공기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물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박성철 씨의 눈빛은 잠시 아득한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먹던 국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어머니의 국밥은 박성철 씨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었고 위로였으며 고난을 이겨낼 힘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라 겨울에는 몹시 추웠는데 그 국물 한 그릇만 있으면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박성철 씨는 23세에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LA 한인타운의 작은 마트에서 일했고 이후 자동차 정비사, 택시 운전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미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뭔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성철 자신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죠. 바로 어머니의 국밥이었습니다. LA에도 수많은 한식당들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깊은 맛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들은 빨리 조리하고 맛을 내기 위해 각종 조미료를 첨가했기 때문입니다. 박성철 씨는 마트에서 일할 때 식당에 납품되는 인스턴트 국물 베이스, 화학 조미료, 냉동 식재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어머니처럼 정성으로 국밥을 만들어 보자고. 4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박성철 씨는 그 꿈을 실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아둔 돈으로 한인타운 구석의 작은 가게를 임차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만류했습니다. 요즘 누가 오랜 시간을 들여 국물을 끓이는 식당을 찾아오겠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철 씨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그대로 하자. 박성철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고르고 씻고 고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만을 사용하여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국밥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성철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정성뿐입니다. 사골은 최소 12시간을 끓여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맛을 우려낼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국물에는 어떠한 인위적인 조미료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오직 뼈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깊은 맛만을 고집했습니다.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국밥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성철 씨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자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 이름은 진실식당으로 정했습니다. 진짜 재료와 진짜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 국밥 한 그릇에 철학을 담아내는 인물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제 국밥을 먹고 따뜻함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마음까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15년간 맛집을 찾아다니며 글을 써왔지만 박성철 씨와 같은 진정성을 지닌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문화이자 정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실식당은 조용히 개업했습니다. 화려한 오픈 행사나 특별한 홍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오직 국밥의 맛 하나로 손님들을 모으고자 맸습니다. 초기에는 하루 손님이 5-6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근처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철 씨의 국밥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너무 심심하다, 간이 맞지 않는다, 맛이 약하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현대적인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박성철 씨의 국밥은 왠지 모르게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떤 손님은 아예 먹다가 그냥 나가버리기도 했으며 한국인 손님 중 일부는 이런 국물로 어떻게 장사를 할 생각이시냐, 요즘은 다들 조미료를 쓴다며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옷의 냄새 배는 게 싫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박성철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제가 추구하는 맛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며 묵묵히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형편없었고 임대료와 재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박성철 씨는 가끔은 밤에 혼자 앉아 이 가게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진실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류웨이였습니다. 그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에코노 벌크의 영업 담당자였습니다. 류웨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네고 박 사장님,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류웨이는 테이블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중국산 사고를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산의 절반 가격이면 가능합니다. 박성철 씨가 품질은 어떤가요? 라고 묻자 류웨이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일반 손님들은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2배 이상 늘어나죠. LA의 다른 한식당들도 모두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는 이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었기에 박성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녁 영업을 마친 후 문을 닫고 박성철 씨는 홀로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음식에는 진심을 담아야 한다.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결국 그날 밤 류웨이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류웨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 제안 괜찮으시죠? 류웨이가 웃으며 물었지만 박성철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국 식재료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류웨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에이,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봐도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는데. 박성철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국밥에는 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박성철 씨의 단호한 태도에 류웨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 동네에서 그런 방식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류웨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철 씨의 고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마저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어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박성철 씨는 이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며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까지 몸은 지쳐갔지만 그의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국밥에는 제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박성철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류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진실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가게가 더 어려워졌을 텐데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류웨이는 늘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 씨의 대답도 항상 같았습니다. 류웨이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근처 한식당들은 모두 저희 식자재를 씁니다. 정 그러시면 처음에는 일부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박성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알게 되겠죠? 이 단 한마디로 거절의 뜻을 명확히 하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성철 씨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식자재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류웨이가 보낸 중국산 사골이었습니다. 상자에 붙은 쪽지에는 샘플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확실히 달라진 수익을 느끼실 겁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잠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볼까 하는 유혹도 느꼈지만 이내 그 상자를 들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타협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류웨이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샘플은 받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류웨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묻자 박성철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류웨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분노로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제 가게 국밥은 제 방식대로만 만들 겁니다. 박성철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사장님, 비즈니스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너무 고집을 부리시면 망하는 길뿐이에요. 류웨이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망하더라도 제 원칙은 지키겠습니다. 박성철 씨의 대답에 류웨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떠나는 류웨이의 뒷모습 위로 진실 식당의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박성철 씨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의 눈빛에서 확고한 신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맛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맛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게는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대료는 상승했고 식재료 가격도 올랐습니다. 박성철 씨는 종종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가며 가게를 유지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나요? 제가 다시 묻자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손님이 없는 날이면 더 그랬죠. 하지만 제가 끓인 국물을 한 숟가락 맛보면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인생이니까요. 박성철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주방에서 홀로 불을 켜고 큰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사골을 정성껏 씻고 핏물을 뺀 뒤 천천히 물을 끓였습니다. 국물을 끓이는 동안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해요. 어머니도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 국물을 끓이셨으니까요. 그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제 고향이고 어머니의 사랑이고 제 정체성이에요. 박성철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실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한 사람의 추억과 신념, 그리고 진심이 담긴 특별한 공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박성철 씨는 주방에서 다음날 사용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한국인 어르신이었습니다. 박성철 씨가 반갑게 맞이하자 노인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국밥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성철 씨는 정성스럽게 국밥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 고기를 얹고 파를 조금 뿌렸습니다. 노인 앞에 국밥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멈칫했습니다. 다시 한 모금, 또 한 모금. 갑자기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성철 씨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이 말했습니다. 고향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국밥을 먹은 지 60년이 넘었어요. 그 맛을 잊지 못했는데 노인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내셨어요? 요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박성철 씨는 말없이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고향에서 오셨어요? 노인은 경상도 시골이요. 지금은 이름도 바뀌고 없어진 마을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성철 씨는 저는 부산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국밥을 끓이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고향에 대한 추억,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한국을 떠나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박성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고향을 다시 맛보게 해주셨어요. 박성철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노인이 떠난 후 박성철 씨는 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이 순간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국밥은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추억을, 그리움을 위해 존재하는 거였어. 박성철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노인은 매주 한 번씩 진실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밥을 먹고 갔습니다. 가끔은 다른 한인 어르신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며 여기 국밥이 진짜 고향 맛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조금씩 진실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맛이 그리웠어요. 6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진짜 국밥이에요. 박성철 씨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드는 국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성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정서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박성철 씨는 그 노인분이 결국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단순히 국물 맛이 아니라 그 맛에 담긴 마음이었던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기술이나 레시피가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박성철 씨의 국밥에는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류웨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실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박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웨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지역 한식당들 대부분이 저희와 거래하고 있어요. 사장님만 예외죠. 박성철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지역 식자재 공급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사장님 가게도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계약하시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류웨이의 어조에는 부드러움 속에 위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더 이상 한국산 식재료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두 저희 제품으로 바꿔야 해요. 박성철 씨의 눈은 지쳐 보였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시군요. 류웨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에 있어서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되실 거예요. 류웨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멀리서 우연히 엿듣고 있었습니다. 류웨이가 떠난 후 저는 박성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그 대화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피로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왜 끝까지 거절하시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될 텐데요. 제가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당신은 음식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음식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음식에는 항상 요리사의 진심이 담겨 있죠. 바로 그거예요. 박성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국밥에는 제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 진심을 돈과 바꿀 수는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가치였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원칙을 고수하는 고집, 그리고 진심. 이 이야기를 제 칼럼에 써도 될까요? 제가 충동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글로 쓸 가치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진심으로 음식을 만드는 한 사람의 이야기. 박성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과장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국밥을 만드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을 새워 글을 썼습니다. 박성철 씨의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추억, 타협하지 않는 원칙, 그리고 국밥에 담긴 진심. 칼럼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진심으로 끓인 국물. 칼럼을 쓰면서 저는 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로 15년을 일하며 수많은 식당과 요리사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박성철 씨처럼 진심을 담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속도와 편리함, 그리고 이윤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타협하고 정성과 진심을 포기합니다. 박성철 씨는 그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리지만 정직하게, 비효율적일지라도 진심을 담아 저는 그 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 식당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며 타협하지 않는 진심의 표현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급박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국밥 한 그릇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칼럼을 편집부에 보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음식 리뷰가 아닌 한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안고 저는 다시 진실 식당을 찾았습니다. 칼럼이 뉴욕타임즈에 실린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일요일 라이프스타일 섹션 첫 페이지에 진심으로 끓인 국물. LA 한인타운의 작은 국밥집 이야기라는 큰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칼럼이 발행된 날, 저는 박성철 씨에게 신문을 직접 전달해주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한산하던 진실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이 미국 현지인들이었습니다. 놀라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테이블이 만석이었고 박성철 씨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국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제가 박성철 씨에게 묻자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갑자기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당신 기사를 보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칼럼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헬렌 장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씨, 당신 기사가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국밥을 맛보고 싶어도 합니다. 실제로 손님들 중 다수가 스마트폰으로 국밥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성철 씨를 돕기 위해 잠시 서빙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한 미국인 여성은 이 국밥은 정말 특별해요. 맛이 깊고 담백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따뜻함이 느껴져요. 단순히 맛있다기보다는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인가요? 라고 묻자 그녀는 네, 정확해요. 마치 할머니 집에서 먹는 수프 같은 느낌이에요. 라며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국물은 맛을 넘어 감정을 전달해요. 뭔가 정성이 느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에요.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국밥의 맛 자체보다 그 맛이 전달하는 진심과 정서에 깊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조금 한가해졌을 때 박성철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기사 덕분에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철 씨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손님이 늘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국물도 부족하고. 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단순히 맛만을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이야기, 그 진심에 감동받은 거죠. 저의 말에 박성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국물을 끓여야겠네요. 그날 이후 진실식당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특히 주말이면 줄이 가게 밖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박성철 씨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그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주방 일을 도와줄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국물 끓이는 일만큼은 여전히 직접 했습니다. 이건 남에게 맡길 수 없어요. 국물에는 제 마음이 담겨야 하니까요. 박성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신기하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박성철 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의 진심을 존중했습니다. 한 손님은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은 요즘 찾기 힘들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를 통해 진실식당의 이야기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성철 씨의 고집과 원칙에 감동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진정성이 있는 곳이 있다니 놀라워요. 타협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식당은 단순한 국밥집을 넘어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음식의 가치, 타협하지 않는 원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장소였습니다. 박성철 씨는 이러한 반응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방식으로 국밥을 만들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 맛에서 무언가를 느낀다면 그건 제 어머니의 정성 덕분이죠. 저는 그저 그 방법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진실식당은 LA 8가, 3가, 그리고 부에나파크에 총 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물결을 타고 확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성철 씨는 여전히 첫 번째 점포의 주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그는 여전히 홀로 주방에 들어가 국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많아졌지만 국물 만드는 일만큼은 직접 처리합니다.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라 제 정신입니다. 다른 일은 맡길 수 있어도 국물만큼은 제 손으로 직접 해야 해요. 박성철 씨가 강조했습니다. 박성철 씨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그의 철학을 배우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맛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기쁩니다. 박성철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식당의 성공 이후에도 박성철 씨의 원칙은 단호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 공수한 재료만을 사용하고 조미료 없이 국물을 우려내며 가격도 크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니까요. 박성철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류웨이는 더 이상 진실식당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의 회사 에코노벌크는 이제 한국산 식재료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읽은 것입니다. 박성철 씨는 웃으며
때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시장을 바꾸기도 하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LA를 떠난 지 2년 만에 다시 진실 식당을 찾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곳의 변화가 궁금했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규모가 커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박성철 씨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잘 지내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칼럼을 쓸 수 있었어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성공하셨어요. 제가 말하자 박성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이라 저는 그저 제가 믿는 방식대로 국밥을 끓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닿았다면 다행이죠. 그의 겸손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해요. 제가 류웨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박성철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국밥을 찾아온 게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느끼러 온 거니까요. 박성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것 같아요. 저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첫 방문 때와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깊고 담백한 국물, 부드러운 고기, 적절하게 간이 된 밥. 하지만 이제는 그 맛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맛이네요. 제가 말하자 박성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의 방식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가게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지점을 열 예정인가요? 박성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확장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국밥의 맛을 알리고 싶어요. LA를 떠나기 전 저는 다시 박성철 씨의 주방을 찾았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두운 주방에서 박성철 씨는 홀로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큰 솥 앞에 서서 조용히 뼈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 타협하지 않는 원칙, 포기하지 않는 진심. 그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대신 국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국밥을 먹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박성철 씨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고 삶의 태도이며 세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의 중요성, 타협하기 쉬운 세상에서 원칙을 지키는 용기, 이웃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진심이 가진 힘. 박성철 씨는 저는 그저 좋은 국밥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의 국밥은 많은 이들에게 고향을, 어머니를, 그리고 잊고 있던 진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음식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입에 넣는 순간 우리를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데려가는 마법 같은 힘. 저는 이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지만 박성철 씨의 국밥과 그 이야기는 제 안에 깊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와처모 차섬은 치마와 이제 관점을 완전히 전환하여 두 번째 서사인 태국 경제 위기 대기한 심층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태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방콕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태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었고 태국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실상을 미국 기자의 취재를 통해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리드입니다. 저는 미국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저널의 선임 기자로 아시아 경제 동향을 10년 넘게 취재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진출과 철수에 관한 심층 보도로 퓰리처상 후보에 오른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태국에서 제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제 경력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태국은 이제 중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한국, 그들은 떠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곳의 주인입니다. 왕쩌밍의 말에 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방콕 외곽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태국 지사장인 왕쩌밍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던 공장 부지에 새로 지은 이 건물에서 저를 맞이하자마자 하셨습니다. 알렉스 씨,
당신은 서구 언론인이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태국은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한국을 내쫓았으니까요. 창밖으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였는데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태국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공장의 태국인 고용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중국 본토에서 데려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고용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묻자 왕쩌밍은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들은 우리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식 복지와 급여인데 그것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저는 펜을 꾹 누르며 메모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중국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결국 허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국민 대신 중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환경 규제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왕저밍은 한쪽 눈썹을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국 정부와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투자가 절실하니까요. 취재 결과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인근 마을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쩌밍의 좋은 관계라는 말의 실제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미국 언론인 알렉스 리드 씨 맞죠? 제 이름은 타나쿤입니다. 그는 과거 태국 외교부 경제 담당 관료였습니다.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타나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때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그는 지금 몰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내쫓은 것은 태국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타나쿤은 과거 친중 노선을 강하게 지지했으며 한국 기업들을 향한 정부의 압박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제가 묻자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태국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타나쿤은 중국 기업들이 태국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며 노동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세금도 제대로 냈고 태국인 고용 비율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몰아냈어요. 타나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 태국은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초래한 일이죠. 다음날 저는 방콕 외곽의 또 다른 공장을 찾았습니다. 과거 한국전자제품 회사가 운영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중국 기업이 인수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공장 담장 밖에는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임금을 달라, 태국인을 고용하라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국화 회사에서 일했어요. 월급도 좋았고 복지 혜택도 있었죠. 하지만 중국 회사는 다릅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태국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고 초과 근무 수당도 없었으며 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점차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중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았어요. 정부가 한국이 떠나도 중국이 있다고 했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시위대 속에서는 한국 기업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을 내쫓은 것을 후회합니다. 라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미 이전했으며 태국으로 돌아올 계획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쳐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태국의 비극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반한 감정에 휩쓸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내쫓았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했지만 중국은 동반자가 아닌 약탈자였습니다. 태국의 현재는 한국을 버린 처절한 대가였습니다. 방콕의 카오산 로드는 과거 한국인 배낭여행객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간간히 중국인 관광객들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허름한 카페에 앉아 수탭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한때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그가 지금은 오토바이 택시 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씨, 오랜만입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로 나타난 수텝의 모습은 과거에 단정했던 엔지니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지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이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방콕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처음 반한 감정이 시작됐던 3년 전부터 수텝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그 시작점으로 옮겨갔습니다. 기억나세요? 3년 전 태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을 때 수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조작된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작됐죠.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2023년 초 태국 주요 언론과 SNS에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기사가 범람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낮은 임금을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이익을 모두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텝은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고용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도 계속 반복되면 진실이 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태국 전역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음식점은 손님이 끊겼고 한국 화장품과 전자제품을 파는 상점들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적대감도 커졌습니다. 정부가 뒤에서 조종했다고 생각하세요? 수텝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타나쿤 같은 사람들이 중국 돈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죠. 실제로 당시 타나쿤은 언론 인터뷰에서 태국은 한국 없이도 살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할 때는 어땠나요? 수텝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최고였죠. 월급도 좋았고 복지도 훌륭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태국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지급했으며 의료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태국인 고용 비율이 90% 이상이었고 현지 직원 교육과 승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걱정했지만 설마 정말 떠나게 될 줄은 몰랐죠. 태국 정부는 2023년 중반부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세금 감사가 갑자기 늘어났고 노동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환경 규제도 엄격해졌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한국 기업들을 명확히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수텝은 정부 관료들이 공장에 자주 찾아왔어요. 항상 뭔가 문제를 찾아내려고 했죠. 우리 관리자들은 밤새 서류 작업에 시달렸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말 첫 번째 한국 기업이 태국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더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철수를 발표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수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죠. 삼성은 태국 직원들에게 관대한 퇴직금을 제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받아주리라 기대했어요. 정부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저는 당시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떠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태국인을 고용하지 않았나요? 수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용했다면 청소부나 경비 같은 하위직이었죠. 기술직은 대부분 중국에서 데려왔어요. 게다가 급여는 한국 기업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거리는 한때 활기찼던 모습과는 달리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간판이 꺼진 상점들, 노숙자가 된 사람들, 슬픔이 묻어나는 거리였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묻자 수텝은 모두 사라졌어요.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거리는 예전에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200만 명이 넘었으며 그들은 태국 관광업의 주요 수입원이었지만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전히 한국을 미워하나요? 수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태국인들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떠난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정부의 거짓말에 속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내쫓았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태국의 현재 상황이 어쩌면 많은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관계에서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만 다시 쌓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태국은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방콕 외곽의 아유타야 산업단지는 한때 태국 제조업의 심장부였습니다. 수백 개의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며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이곳의 주요 고용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곳곳에 붙은 매각, 임대, 팻말들. 한때 활기찼던 산업단지는 마치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산업단지를 안내하던 위챗은 태국 제조업협회의 관계자로 이곳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정말 쉬웠어요. 위챗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했었죠.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최소 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폐쇄된 공장 단지를 걸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주차장, 쓰러진 간판들,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경비원들만이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디로 갔나요? 위챗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부분은 실업자가 됐어요. 일부는 중국어 회사에 취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콕으로 돌아가 배달이나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죠. 기술자들 중 일부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이주했고요. 그의 설명은 수태배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약속되었던 중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어땠나요? 위챗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첫째, 현지 고용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을 중국에서 데려왔죠. 둘째, 근로 조건이 형편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계속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멀리서 시위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중국 기업이 인수한 공장 앞에서 약 10명의 태국인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임금을 달라, 태국인도 고용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위챗에게 물었습니다. 저 공장은 원래 한국전자회사 소유였습니다. 100% 태국인을 고용했고 최저임금의 2배를 지급했죠. 하지만 중국 기업이 인수한 후 태국인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중국인 노동자로 대체했습니다. 남은 태국인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아요. 저는 시위대로 다가가 몇몇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특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한국 회사에서 일했어요. 매년 승진 기회가 있었고 복지 혜택도 좋았죠. 제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관리자들은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해 사내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하고 짐승처럼 대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면서 12시간씩 일하라고 강요해요. 다른 노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회사는 태국 노동법을 무시해요. 정부에 뇌물을 주고 검사를 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들은 타나쿤의 폭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위챗과 함께 산업단지를 더 둘러보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인근 수로로 역과 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은 검은색이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건 합법적인가요? 제가 묻자 위챗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죠. 한국 기업들은 환경 규제를 엄격히 지켰어요. 폐수 처리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죠.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민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지역 사회와 상생했죠. 마을 학교도 지원하고 의료시설도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회사는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태국의 현실은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빈자리를 중국이 채웠지만 그것은 발전이 아닌 노골적인 착취였습니다. 위챗 씨,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나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들은 무시합니다. 중국 투자가 태국을 구할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는 태국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는데도요. 우리는 산업단지를 빠져나와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과거 한국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했던 솜차이를 만났습니다. 솜차이가 회상했습니다.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 우리는 진짜 팀이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승진 기회도 주었죠. 여러 한국인 동료들이 저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같았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태국인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자로 승진시키며 기술 이전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솜차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20년 동안 쌓은 경험과 기술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죠. 그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으며 고급 기술자들이 택시기사나 음식 배달부로 일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왜 다른 동남아 국가로 갔을까요? 솜차이가 대답했습니다. 환영받는 곳으로 간 거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한국 기업들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걸 몰랐죠. 저녁이 되자 산업단지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공장들의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을 텐데 지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국 경제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가 위차색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내쫓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들은 이미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위차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태국의 현재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으며 반한 감정에 휩쓸려 경제적 파트너를 잃었고 그 자리를 착취자가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태국의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 치앙라이. 한때 이곳은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활기찼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삼성과 LG의 대형 공장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협력 업체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한국 기업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지금 이 마을은 적막했습니다. 텅 빈 집들, 문 닫은 상점들, 그리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사람들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주민의 안내로 마니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니 씨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아나는 삼성에서 고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마니 씨의 집은 한때 깔끔했을 정원이 지금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집 역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마니 씨는 한때 활기찼을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에단이라고 합니다. 미국 언론인이에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정중히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대접할게요. 집안은 소박했지만 청결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성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 아난이에요. 마니 씨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삼성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한국에서 교육도 받고 승진도 빨랐죠. 그 아이 덕분에 우리 가족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니 씨는 차를 내어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과거에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면서 우리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죠. 이 집도 아들이 사준 거예요. 한국 기업이 떠난 후 어떻게 됐나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고급 인력이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정부도 중국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인 대신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왔고 아난과 같은 고급 인력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그의 경력에 맞는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방콕으로 떠나 택시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니 씨의 남편 역시 관광업에 종사했었는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일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그 역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마니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 갑자기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대요. 작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니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저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마을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마니 씨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후 이 마을은 죽어가고 있어요. 저기 보이는 집들 다 비어 있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방콕이나 해외로 떠났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에요. 제가 마니 씨의 집을 나서자 그녀의 이웃인 뿌라유 씨가 다가왔습니다. 60대 남성인 그는 과거 한국자동차 부품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뿌라유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이 태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 착취하는 건 중국 기업들이에요. 뿌라유 씨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현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늘었고 복지 혜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의료보험, 은퇴연금, 자녀교육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 회사는 그런 것 전혀 없어요. 마니 씨의 집으로 돌아가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하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월급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엔지니어로서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16시간씩 택시를 몰아야 해요. 그것도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아나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정을 꾸릴 수 없다고 느껴 결혼도 미루었다고 합니다. 제 손자를 보는 꿈이 있었는데 마니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니 씨에게 정부의 지원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업수당을 받았어요. 하지만 6개월 후에 끊겼죠. 이제는 어떤 지원도 없어요. 정부는 우리를 잊었어요. 실제로 태국 정부의 사회 안전망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응할 능력이 없었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 실패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마니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의약품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의료비를 부담했죠. 지금은 약을 살 돈도 부족해요. 그녀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나는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미국 언론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야 됐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은 LG 공장에서 일했어요. 회사가 떠나자 그녀는 일자리를 잃었죠.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손자들은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실직 후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가정폭력도 시작됐죠. 결국 이혼했습니다. 실직, 우울증, 가정 파탄, 알코올 중독, 자살에 이르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마니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한국을 미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없으니 우리가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무너졌으니까요.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마니 씨의 허락을 받아 그녀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을 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앙라이를 떠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수첩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태국의 진짜 비극은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철수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들이며 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마니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방콕의 밤은 화려한 넌사인과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번화하게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둠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사회활동가 피팍의 안내로 방콕의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피팍의 말처럼 이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피팍이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30대예요. 모두 한국 기업이나 관련 회사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골목을 지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수탭의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테이블에는 3명의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이, 폰팁, 그리고 아린다였습니다. 3사람 모두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차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부서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2년간 교육도 받았고 승진 가능성도 높았죠. 월급도 좋았어요. 한 달에 45천 바트 약 1,500달러였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떠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처음 3개월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차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달기사요. 태국의 음식 배달 앱인 푸드판데서 일합니다. 월급은 예전의 5분의 1도 안 돼요. 게다가 위험하고 힘듭니다. 폰팁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LG화학에서 품질 관리자로 일했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폰팁이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미래가 있었어요. 승진할 수 있고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아린다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삼성전자의 인사부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적어도 사무직을 구했으니까요. 그녀는 중국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근무 조건은 한국 회사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직원을 존중했어요.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도 확실했고 여성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죠. 하지만 중국 회사는 다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이 만연하며 항의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국 회사들이 돌아올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뿌리를 내렸어요. 태국은 신뢰를 잃었고 비즈니스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피팍은 우리를 또 다른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넌 사인이 빛나는 유흥가였습니다. 이곳은 과거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고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과거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던 상점들이 문을 닫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가능, 한국 음식 같은 간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가게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피팍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일부는 다른 직업을 찾았지만 많은 이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마약 판매, 성매매, 사기, 일자리가 없으니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게 됐죠. 우리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과거 레스토랑이었지만 지금은 일종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피팍이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집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실직 후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죠. 그중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디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25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자동차 부품 회사의 공급망에서 일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죠. 정말 좋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모 회사가 태국을 떠나자 우리 회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디스는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았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저축을 모두 써버렸고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들도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아디슨 때때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도 300바트 약 $10 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학 학위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피팍은 이런 상황이 범죄율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의 절도, 강도,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적일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때는요. 저는 아디스에게 혹시 해외로 나갈 생각은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미 떠났어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심지어 한국으로요. 저도 가고 싶지만 비자와 초기 비용이 문제예요. 실제로 태국의 젊은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직 종사자들은 다른 동남아 국가나 한국, 일본 등으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피팍이 말했습니다. 베트남이 특히 인기가 많아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태국 젊은이들도 그곳으로 가고 있죠. 쉼터를 나와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공원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 타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한국 기업 환영 같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위인가요? 피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여기서 모입니다. 아직 소규모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들의 미래를 망쳤으니까요.
시위대 중 한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쫓아내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랬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는 일자리를 잃었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군중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경찰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아직은 개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팍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런 시위가 커질까요? 이미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실업자들만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로 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시위대 속에서 저는 수탭의 친구들인 폰팁, 아린다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시위대는 서서히 해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팍은 저를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알렉스 씨, 오늘 밤 본 것들을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희생양이 됐어요. 그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피팍의 말에 따르면 태국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특히 고학력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희망의 상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피팍의 말을 적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과 꿈의 붕괴였습니다. 방콕의 아침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이 제공했던 기회와 미래를 그리워한다. 현재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꿈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방콕 민주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 타도, 우리를 속였다. 한국과 다시 손을 잡자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아직 진압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제 옆에 선 정치평론가 차루가 말했습니다. 그는 태국 유력 일간지의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기업을 다시 불러오라고 요구하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차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현실이죠.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부와 중국이 그들을 속였다는 것을. 시위대 속에서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직 한국 기업 직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착취한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착취자는 중국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동의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취재를 마친 후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방콕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준호 과거 태국에서 한국 기업을 운영했던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신뢰가 기반이에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그 신뢰를 깨버렸죠. 그는 태국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태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태국의 발전을 원했어요. 현지 직원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반한 감정의 확산과 정부의 적대적 태도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견디려 했어요. 하지만 세금 감사, 법적 제재, 불공정한 규제가 계속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새로운 공장을 세웠어요. 그곳 정부들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태국 직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겠죠.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을 나오는 길에 저는 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태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는 급감했으며 국가 신용 등급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미국 사람인가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미국 언론인입니다. 그는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태국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공항에 도착한 저는 마지막으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약 2주간의 취재를 통해 본 태국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경제 강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비극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다. 반한 감정에 휩쓸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내쫓았고 그 자리를 약탈자가 차지했다. 이것이 한국을 버린 대가다. 그리고 그 대가는 태국 국민들의 미래였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그릇의 국밥에 담긴 진심이 미국 사회를 움직인 이야기와 신뢰를 저버린 한 국가가 맞이한 경제적 비극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이 두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통찰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채널 성장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